4반이 수업이 어디까지 갔을까? 20. 그치? 거의 그러면은 경제단원이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여러분. 자, 프린트 10. 네, 10이 아니라 20페이지죠. 프린트 20페이지랑 교과서 여러분 170페이지일 것 같아요. 아마 170페이지를 펴주시고. 영치 아프다고? 진짜? 네,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자산관리의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근데 사실 자산관리, 투자 이런 거의 내용은 굉장히 또 복잡하고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 지금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이에요. 우리가 배운 내용은 사실 약간 좀 맛보기, 수박 겉핥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사 자체가 그래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할 때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3단원에서는 뭐 배웠구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금융생활을 설계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엄청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이 몇 단계로 나뉘게 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자금이 필요하게 될지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프린트 내용을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의 삶과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과서를 보시면은 그게 생애 주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떻죠? 학교, 집, 연습실, 학원, 다시 학교, 학원, 연습실, 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은. 근데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 학교, 집, 연습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면 레슨, 이제 알바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알바 같은 그런 레슨 같은 그런 알바, 연애, 그렇지?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삶의 선택지가 조금 다양해지게 될 거예요. 엄청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사실 저도 아는 동생 중에 대원예고 저기 졸업한 동생이 있어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피아노과인데 그 친구가 이제 숙제를 갔거든요. 숙제를 가서 하는 말이 그냥 숙명 예고 온 것 같아. 숙명 예고. 이 패턴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야. 그치? 자, 거기서도 강의 듣고 이제 차이점은 이제 강의를 자기가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거지. 자기가 골라 듣고 어쨌든 강의 듣고 가는 데가 어디냐? 다 연습실이야. 강의 듣고 연습실 가서 피아노 치고 밥 먹고 가서 피아노 치고 하다 보니까 미팅. 그래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뭐 연애도 되게 열심히 잘했고 그래서 지금 결혼도 했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보니까 삶의 모습은 어쨌든 조금 달라질 거야. 대학을 가시면은. 또 대학을 졸업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진짜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 뭐가 돼? 대학원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전문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인이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금과는 진짜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인이 돼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 자, 그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쭉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을 생애 주기 또는 뭐라고 하느냐 생애 주기를 영어로 직역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생애 주기라는 거를 나눠볼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뭘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느냐? 소득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삶은 일단 소득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 시기랑 없는 시기. 그렇죠? 없는 시기랑 있는 시기가 구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다가 소득이 없어져 버리는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크기 같은 것은 각각 다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청소년이냐 대학생이냐 어른이냐 아니면은 이제 직장을 은퇴한 노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써야 되는 돈의 성격과 액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쓰는 돈 대부분 어떤 돈이야? 여러분이 지금 쓰는 돈
내가 어제 쓴 돈 생각해 보세요. 나 어제 무엇에 돈을 썼나? 무엇에 썼어? 사람 뭐에 썼을까요? 고기? 떡볶이에 쓰고 또 학용품에 쓰고 또 커피 먹을 때 쓰고 또 빵 셔틀에 쓰고 또 그 버스. 글쎄 교통비에 쓰고 아니면은 뭐 이니스프리 같은 데 쓰고 올리브영 같은 데 쓰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피파 같은 거 하다가 좀 약간 성능이 안 좋아. 오케이. 헌질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죠. 이런 데 쓰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은 어때? 또 여러분의 쓰는 돈의 성격이 좀 달라져. 어떻게 바뀔까? 대학생이 되면은 등록금을 쓰게 돼. 그렇지? 술 먹을 때 친구들과 쓰는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뭐라? 아니지. 몰래 쓰고 있는 거 아니지. 안 돼요, 아직은. 자, 근데 대학 가면은 그치? 친구들이랑 뭐술 마시는 그런 돈, 데이트하는 그런 비용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소득이 생겨가지고 그쵸?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뭐 레슨이나 아니면 뭐 인형탈 알바, 에버랜드 알바 뭐 이런 거에서 벌어들인 돈.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술 마시는데 돈 쓰셨어요? 고등학교 때 술 마시는데 단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술을 맨 처음 먹었던 게 부모님이랑 먹어가지고 내 돈을 쓴 적이 없어요. 언제요?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여러분 만약에 그 술을 마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마실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마시세요. 부모님이랑 같이 마셔가지고 이제 약간 그 술 마실 때 그런 예의라고 해야 되나? 그걸 주도라고 하는데 주도를 부모님이랑 이제 조금씩 마시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고 고3 때 수능이 끝나고 그렇게 하시고 대학 때는 돈이 어쨌든 달라져 쓰는 돈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뭐가 생겨? 진짜로 안정적인 소득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쓴 뭐 카드 값이라든가 아니면 보험료, 공과금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방의 월세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또 어때요? 혼자 사는 사람 난 열심히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산다 라고 살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 어때요? 찾았다 내 사람 하면은 뭐야?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어때? 결혼하는 것도 맨입으로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죠? 옛날에 1950, 60년대는 맨입으로 결혼하는 게 가능했어. 뭐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이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달빛 비치는 데서 손잡고 우리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지장 찍는 결혼이 됐는데 요즘엔 어때? 여러분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야 우리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냥 그렇게 결혼하자. 야 돈 필요 없잖아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맑은 물 나온 순간 뺨이 한 대 들어갈 수 있겠죠. 헤어져요. 그치? 헤어질 수도 있고 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얼굴이 뭐 한소희나 아니면은 저기 이동욱이나 그치? 손석구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죠?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속상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돈이 들어가. 돈 그냥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올해 결혼했잖아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1억 넘게 들어요. 1억까지는 아니고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여러분 바로 결혼을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 살 집 있어야 되잖아. 굴다리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야 돼?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부모님 안 돼요. 부모님이 안 돼요.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근데 결혼할 때 축의금은 얼마니? 축의금은 뭐 얼마 정도 냈냐고? 얼마큼을 받아요? 얼만큼 받냐고? 그거는 자기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겠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1,0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 뭐 열심히 했으면은 어쨌든 쓴 만큼은 받겠죠. 자기가 인간관계를 보통 정도로 했으면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나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또 저기 뭐죠? 나중에 여러분이 은퇴를 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돈을 여러분들이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시기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 그런 내용이 각각 달라지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도 여러분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뭔 얘기냐? 생애주기 동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뭐 연주회를 하시고 뭐 작곡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생산활동이란 걸 해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돼 있어요. 자 반면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지출 내역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소비 생활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하는 존재야?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죽어서도 돈을 쓴다고 할 수 있지. 왜? 죽으면 뭐 해야 돼? 장례. 장례식도 해야 돼. 장례식도 다 돈이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납골당에 들어가요. 납골당에 들어가려면 뭐 내야 돼? 돈 내야 돼요. 그리고 매달 관리비 돼야 돼요. 죽어서까지 돈을 쓰는 존재야. 내가 죽으면 한강에 뿌려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은 죽어서까지 돈을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미리미리 나한테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해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풍족하게 풍요로운 그런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내용 보시면 그 생애 주기가 세 단계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단계입니다. 바로 아동기, 청소년기예요. 여러분은 아동은 아니니까 청소년기라고 편의상 칭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무슨 시기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득이 있어 없어? 소득이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소득이랑 소비를 비교하면은 둘 중에 뭐가 더 클까? 소비가 더 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은 소비보다 소득이 더 적은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시기가 시작되는데 그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장년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단계 중에 어디 와 있을까 지금? 장년기 와 있어요. 아,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그런 장년기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장년기는 소득이 생겨. 안정적으로 소득이 생기니까 소득이랑 소비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뭐가 더 많아요? 그렇지. 내가 버는 돈, 쓰는 돈 비교했을 때 버는 돈이 많아, 쓰는 돈이 많아. 그렇지. 아,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어때? 버는 돈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소비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소득에서 소비를 뺐을 때 소득에서 소비를 뺐을 때 여러분 이 남는 게 플러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소득이 소비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남는 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남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순저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년기는 뭐가 발생하는 시기? 순저축이 발생하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을 순저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하는 순저축은 어떻게 될까? 잘 모아야 돼. 그렇지. 합리적으로 잘 모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모든 돈을 다 모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소득이 얼만큼 줄어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순저축을 미리미리 잘 모아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년기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제 어떤 시기가 오느냐? 나이를 먹어서 여러분이 은퇴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요?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직업에서 은퇴를 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이랑 소비를 비교했을 때 다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소득이랑 소비를 비교했을 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요, 아래요? 위가 되는 거야.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소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나이 들면 우리가 학교 가듯이 가야 되는 데 있죠.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병원 가서 여러 가지 검사 받아야 되고 내 아들, 딸이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아빠 나 너무 운명의 상대를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 결혼 자금도 줘야 돼. 주택 자금도 내가 좀 해줘야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거나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가 가진 집, 재산, 땅 이런 걸 팔아가지고 자녀 뒷바라지를 해주고 정작 자기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말년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지 않으려면은 뭘 해놔야 된다?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순저축을 모아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년기에는 직업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장년기가 끝나고 여러분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순저축이 최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저축은 뭐야? 그냥 순저축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왔던 순저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순저축이 최대가 된다는 건 뭐냐? 그냥 순저축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왔던 누적된 순저축이 최대가 된다. 이게 최대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순저축을 많이 모아놔야 우리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하죠. 우리 옛날에 이소부화였나? 거기 중에
개미와 배짱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네. 개미와 배짱이는 뭐가 있죠? 자, 뭐야? 개미는 열심히 작년기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순저축을 열심히 모아놔. 열심히 모아놔서 이거를 언제 쓰는 거예요? 노는 게 쓰는 거예요. 개미는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배짱형 인간은 뭐야? 안 모아요. 야, 오늘 쓰고 죽어. 자, 오늘 쓰고 내일 죽어 하다가 진짜 어떻게? 내일 죽어. 봄, 여름, 가을 열심히 놀다가 겨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 물론 선생님 저는 오래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욜로로 살다가 욜로 스타일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 이런 특징을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잠깐만 자 다시 HDMI로 넘어와서 자 다시 HDMI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가 세 가지 단계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뉜다 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생애 주기를 나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뭐가 중요하냐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예측하고 자 그것들을 조정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얼마나 낳을지 그리고 뭐 자녀를 낳든 안 낳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집은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 보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런 거를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생애 주기 가운데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 등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목돈이 필요할지 예측해서 금융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 어떤 비용이 필요하며 그런 비용을 모으기 위해 나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생에 동안의 예상 소득에 맞춰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오늘 벌어서 내가 받은 월급을 이번 달에 다 쓰겠어. 아니면은 뭐 이번 달은야 아니면은 뭐 다음 달에 뭘 해야 되는데 다음 달까지 뭐 쓰겠어라고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집도 사야 되는데, 그치? 내가 차도 사야 되는데, 나중에 뭐 자녀도 낳아야 되는데, 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의 그런 소득 같은 것도 미리미리 여러분은 지금 소득이 없지만 만약에 소득 같은 게 생기시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그런 장기적인 일들에 대비를 하시는 게 합리적인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탐구활동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탐구활동을 보시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해서 그냥 내 문 앞에 하얀색 빈칸이 하나 나와 있어.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 이 빈칸에다가 그래프를 그리시는 겁니다. 무슨 그래프를 그려? 소득과 여러분 연령의 나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쭉 그리시는데 X축에는 여러분 뭘 놓으면 되느냐? 여러분 나이를 놓으면 됩니다. 연령을 놓으면 돼요. 여러분은 아직 10대니까 20대부터 해서 20대, 30대, 40, 50, 60, 70, 80대, 90대까지 한번 놔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를 X축에 놓고 Y축에는 뭘 놓느냐? Y축에는 여러분의 소득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는 뭐 소득을 100에서 500만 원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 잡을게요. 한 개 안 둘게. 여러분이 저기 누구냐? 그 지휘자, 그 정명훈 같은 지휘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조성진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조성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조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출 미래 소득 같은 거는 한계를 두지 말고 우리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여러분 장래희망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소득을 한번 그래프를 쫙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0대, 30대를 거쳐서 소득이 점점 많아지다가 40, 50대를 기점으로 해서 소득이 쭉 내려가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여러분 뭐 여기에 맞춰서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런 여러분이 예상하는 희망하는 그런 소득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깔로는 소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고 다른 색깔로는 뭐 하시면 되냐? 다른 색깔로는 지출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요. 네. 만약에 그 집 같은 거 네. 건물을 샀다 이러면
네. 읽어서 또 그 월세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소득이에요? 그것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해서 받는 소득은 아니잖아. 노동에서 받는 소득.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세 같은 걸 받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진 않아요. 그치? 월세 받을 때 예를 들어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면 모르겠는데 다른 경우는 내가 일해서 받는 돈보다는 적은 돈을 받기 때문에 뭐 그걸 뭐 반영하실 거면은 여러분 자유롭게 반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래프 모양은 자유자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시고 자 나는 자 몇 살 때 뭘 할 거야 나는 몇 살 때 뭘 할 거야 이런 걸 미리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러면은 지출이 자 어느 정도가 발생할 건가 라는 거를 여기다가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프린트 설명대로 하시면 돼요. 30대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돈은 뭘까? 40대에 필요한 돈은 뭘까? 50대에 내가 가장 필요한 돈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 프린트 제가 확인할 때 여러분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확인할 거니까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날 때 나중에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자 20페이지까지 해봤는데 그 아래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을 평균을 냈을 때 1인당 생애주기가 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시면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X축에는 가로축에는 나이가 제시되어 있고 세로축에는 이제 소득과 지출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자 표시된 게 바로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소비예요. 근데 여러분의 시기 자 청소년기에는 어떻죠? 자 빨간 소득이 더 높나요? 파란 소득이 더 높나요? 빨간 소비가 더 높나요? 빨간 소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때? 자, 소비와 소득 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만큼의 적자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적자 누가 메꾸는 거야? 엄마. 있지. 이 적자는 부모님이 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 소득이 생겨. 직장을 얻어서 소득이 생기면 어때요? 이제 파란색 소득이 빨간색 소비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돈을 버는 장년기 동안에는 빨간색 빗금을 쳐놓은 것처럼 뭐가 발생해? 순저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소득이 소비보다 더 커지니까 순저축이 쭉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해서 이제 소득이랑 소비가 다시 역전되는 시기는 어때?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놨던 누적해왔던 순저축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 소득에서 소비를 뺐을 때 가장 큰 시기는 언제냐? 노년기가 시작된 시점은 아니에요. 한 43살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순저축을 계속 열심히 모아 놓으시면은 노년기가 시작될 때 그동안 쌓아놨던 순저축이 어때? 지금 빨간색 빗금 치만큼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빨간색 빗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자 언제 쓰는 거야 이거를? 노년기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이랑 소비가 역전되기 때문에 자 이 격차만큼은 자 지금 우리가 장년기 때 젊을 때 모아놨던 자 순저축만큼으로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여러분들보다는 지금 저한테 약간 더 이제 해당되고 저한테 조금 더 급박 죄송해요 제가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 저한테 좀 더 많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텐데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들도 자 직업을 가지고 하실 테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는 경제 생활을 미래에 어떻게 설계해야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이제 알려주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대단원 5단원 시장경제학 금융의 내용을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말로 말도 많고 정말 내용도 정말 토 나오고 하는 5단원이었는데 자, 시간이 10분 20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끝냈으면 좋으려나 우리가 미리 시험 범위 빨리 끝내고 빨리 쉬는 게 낫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10분만 쉬고 다시 해요. 그러면은 5분만 쉴게요. 자 5분만 쉬고 자 쉬면서 여러분 우리 교과서 173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 2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이번 다음 6단원에서는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냥 마냥 쉬는 건 좀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보면서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 모르겠지.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사회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헷갈리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자 거기에 관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저에게 왜 안 되니? 아바씨. 네. 아 영상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저거 봐요. 저거. 뭘 봐요? 얘 태양. 타노이자 서구 카라야? 아니요. 그거요. 이거? 아니야. 태양의 후예는 아니고 잠깐만 검색을 저거 돋보기.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뭐야? 영암도 죽었고 신당동 살인 사건 아세요? 아 지하철. 그렇지. 지하철에서 신당동 살인 사건이라는 신당동에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아. 멈추지 마. 서울시내 한복판 공공시설 내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사촌, 외사촌 동생한테만 같은 여자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이렇게 스토킹을 하고 있고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 요청도 한 달 만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경찰 조사 결과는 1시간 10분 전에 와서 거기서 잠복을 했었다고 나왔잖아요. 저는 이미 직감을 했어요. 이거는 도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틀림없이 면직범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사 측이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해서 한 역당 두세 명 정도 근무하고 사회 공익요원 한 명 이렇게 3명, 4명이서 근무한다는데 사실 화장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하철에. 그게 매뉴얼에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너무 좀 안일하게 이렇게 재밌지 않았나.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스토킹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게 제대로 된 매뉴얼이 구성이 돼서 실과를 줄이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죠. 이거 지금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거 정말 백두 대낮이잖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밤 9시나 해봐야 오는 날인데 그것도 서울시내 한복판 공공시설 내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 중구 신당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진짜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마 죄질을 봤을 때는 이게 스토킹의 사례가 같이 겹쳐진 거라 신상이 공개가 될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정의롭지 못하다 아니면은 사회가 굉장히 좀 팍팍하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평소에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뭘 배울 거냐? 그러면은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또 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HDMI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교과서 173페이지와 그 다음에 프린트 21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사회정의와 불평등 대단원 6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로는 173페이지부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정의,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정의의 실질적 기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약간 용어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정의는 뭐야? 세일러문이요? 세일러문.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는 것도 정의고. 그 다음에 또 정의는 뭐야? 약간 좋은 거. 좋은 거지. 사랑과 정의 용서 안 하는 것도 뭐야? 약간 뭐 하는 거예요? 공평한 거. 공평한 거, 그렇지? 공평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평한 것도 정의고. 그 다음에 뭐야 또? 올바른 거, 그렇지? 그다음 뭐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 내가 잘못 본 건가? 또 정의하면 또 어떤 의미예요? 또 법을 지키는 거, 또 이런 것도 정의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생각해보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뭐냐? 부자도 거지도 동등하게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고안해낸 하나의 실험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고 실험인데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상황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 교수는 정의가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존 롤스 아저씨가 정의를 너무 좋아해. 정의만 한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말대로면은 정의 덕후야, 정의 덕후. 그래가지고 정의의 원칙, 정의로운 원칙이라는 거는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이제 꾸준히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정의는 선언적인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언적이라는 말이 뭘까? 선언적 뭐야? 여기 나와 있죠. 선언적. 먼저 선자에 경험할 험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부터 정의라는 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한 다음에 인간이 정의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가 있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있고 정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존 롤스 아저씨가 주장한 정의의 원칙은 뭐냐? 바로 이 사회 구성원들이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 정하는 원칙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무지의 배일 할 때 배일이 뭐냐면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쓰는 면사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면사포 같은 거 쓰면은 앞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앞이 잘 안 보여. 뿌예. 그런 것처럼 이 존 롤스 아저씨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상태를 주장했는데 이 무지의 베일은 어떤 상태냐? 자신의 위치나 입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상태의 개인은 자신의 출신 배경, 사회적 위치, 재산 규모 등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 롤스 아저씨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상태를 들어가게 되면은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 80억 명 사람들이 인생을 다 여기서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리셋하는 거야. 근데 이 인생을 리셋할 때 자기가 어떤 인생으로 태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생을 리셋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날 때 한민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좋은데. 나쁘지 않지, 그렇지? 태어났는데 아빠가 막 너 트로트 열심히 하라고 막 트로트 틀어주는 이런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또 어때?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재용일 수도 있어. 그렇지? 집에 막 하와이급의 공기, 청정기가 막 가동되고 있고, 그렇지? 심심하면은 정원에 나가서 승마하고, 또 심심하다 이러면은 바다 나가서 개인 요트 몰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재수가 없으면 어때? 여러분 말로 가차를 잘못 뽑으면 어때요? 잘못 뽑으면은 윗동네 북한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프리카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거기에 뭐 소년병으로 끌려간다든가 그래서 막 총 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으로 태어날지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할까요? 그 상황에서 약자를 최대한 정답이야. 지우 이거 책 읽었나? 아니에요.
안 읽었어요? 정답이요. 정말 정확하게 정답이요. 사람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태어나면은 내가 강자로 태어날지 약자로 태어날지 모르잖아. 그렇지? 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미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자로 태어난 상황을 기대할까요? 아니면은 개미로 태어난 상황을 걱정을 할까요? 개미로 태어난 상황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존 롤스 교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이 무지의 배 상태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많은 사회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원칙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롤스 아저씨가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지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사회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자 그런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존 롤스 아저씨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 내용이긴 할 텐데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한 자료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로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정의라는 게 굉장히 다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자, 개인이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가 있죠.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또 뭐 어때야 돼요? 살아가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지. 친구와 자, 사이좋게 지내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고 또 뭐예요? 신체 발부 수지모니까 뭐 해야 돼? 신체를 내 몸을 자 부모님에게 받은 내 몸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내 자녀, 뭐 내 아내, 뭐 내 남편 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인적인 도리들 있잖아. 해야 될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뭐에 해당하냐? 바로 자, 올바른 도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자, 정의라는 의미 이제 정의의 개념으로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개인이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는 약간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였어요. 근데 반면에 정의는 뭐 또 있느냐? 사회적인 차원의 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의는 뭐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불만 없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공정한 도리가 정의의 또 다른 의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의 정의도 있으니까 뭐야? 정의는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고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동서양 철학에서 보는 정의의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동양의 철학에서 정의의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은 유교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정의란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유교에서는 한마디로 정의는 의로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여러분 한자로 쓰면 뭘까? 의로움, 의롭다 할 때 쓴 한자는 이거예요. 의리. 이 의자. 몰라도 돼. 한자 몰라도 돼. 여러분 우리 그 의리 하잖아요. 그 의리할 때 그 의자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거, 똑바르게 사는 거 그거를 바로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유교에서. 자, 그래서 유교에서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의 성격이 조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유교의 창시자 배웠죠? 누구였어? 유교 창시자. 공자님이었어요. 근데 공자님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야, 개인이 똑바로 살아야 돼. 의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익을 보더라도 살아가면서 이익을 볼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상황에서 뭘 먼저 생각해야 돼? 이익보다 의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리사의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한자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풀면은 이거예요. 볼 견자. 그 다음에 이자는 무슨 이자일까? 이자는 리자 뭘까? 이익할 때 이자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생각할 사자. 그 다음에 의자는 무슨 의자? 옳을 의자. 그러니까 이익을 보더라도 의로움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를 당첨될 상황이 됐어. 근데 여러분 이 로또가
내가 산 게 아니고 남한테서 슬쩍 한 거야. 그럼 어때요? 이 상황에서 공자님은 어떻게 얘기할까? 야, 견리사를 생각해. 어때? 이 로또 남에게 돌려주는 거야 라고 공자님은 말씀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유교에서의 의는 약간 개인적인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유교에서 사회적인 차원의 정의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가 조금 더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공자님과 정반대에 떨어져 살고 있던 서양 고전 철학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서양 고전에서 정의를 어떻게 이해했냐? 이 사람들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그리스 철학자의 대표적인 주자로 배웠던 아저씨 누구 있어요? 끝에 숫자로 끝난 아저씨.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합당하게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얘기한 정의 같은 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성격이 강할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성격이 강할까요? 사회적인, 전체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고전에서의 정의는 약간 공정함, 사회 전체의 정의 이런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지금 만나셨죠? 근데 나중에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생윤을 해도 만나시게 되고 3학년 때 수능 보는 친구들은 생윤이나 윤사 고르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여러분 그냥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나오는 아저씨니까 지금 얘기한 내용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교에서의 정의와 서양 고전에서의 정의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내용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은 현대사회에서의 정의는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둘 다이기도 한데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때?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정의가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정의는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어때? 옛날에는 정의고 뭐고 상관없어. 사회에서 최고 가치는 뭐야? 옛날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하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그렇지, 신분이에요. 왕이에요. 왕이냐 귀족이냐 이런 게 최고의 가치였던 거야. 그러니까 사회제도가 정의롭든 그렇지 못하든 큰 상관이 없었는데 현대사회는 어때? 현대사회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구성원도 복잡해지고 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그리고 어때요? 구성원들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어. 평등한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사회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정의라는 게 최고의 덕목으로서 꼽히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까지 수업 듣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4교시까지만 버티시면 되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 열심히 버티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